이혼 서류 한 장을 들고 돌아온 42살 아들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현관문을 열었던 순간부터 저는 이미 지옥의 문을 직접 내 손으로 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도 다 자랐다고 믿었던 자식이 슬금슬금 돌아오거나 조금씩 손을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40년 넘게 금속공장 삼방공으로 일했던 이성태라고 합니다. 72살입니다. 제 옆에는 평생 마산 어시장 건어물 가게에서 쪼그리고 앉아 오징어 손질을 하며 살아온 제 아내 순복이 있습니다. 68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40년을 무릎 꿇고 살아온 결과로 남은 게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 가음정동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삼성 나이트클럽 근처 골목에 있는 그 낡은 연립주택에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집이 있다는 것을요.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금속부품 제조 하청업체에서 선반 기계를 돌렸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반일이라는 게 보기엔 멀쩡해도 매일 쇳밥을 마시는 일입니다. 절삭류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집에 와서 3번을 씻어도 가시지 않더라고요. 겨울이면 작업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을 갉아먹었고 여름이면 기계 열기에 작업복이 1시간도 안 돼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아내 순복은 마산 어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처형 가게 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오징어 다리를 손질하고 건대 구포를 다듬는 일이 하루 10시간씩 이어지는데 손이 들텄고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상처가 아물 새가 없었죠.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내는 우리 외아들 동현이를 키워냈습니다. 저도 아내도 단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 동현이만큼은 절대 공장 바닥에서 손 더럽히지 않게 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현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원 용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동의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을 때 저는 회사 동료들한테 소주를 한 박스 돌렸습니다. 야, 이성태 씨 아들이 대학생 됐다며. 부럽다 진짜. 그 소리를 들을 때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하던지요.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4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처형 가게에서 받는 일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봉투째 통장에 넣었고 저도 야근과 특근을 자처하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에게 휴일이란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공장에 나가 특근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왠지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 돈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을 몰랐거든요. 동현이는 졸업하자마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중견 IT 기업 영업관리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날 우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는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성과 수당까지 합쳐서 300 넘게 받았어요. 부모님 덕분에 이만큼 됐습니다. 꼭 보답할게요. 그때 아내 순복은 수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이 잘 됐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 했죠. 나중에 취업 3년이 지나
동현이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아내는 기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며 깨끗한 마루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우리 동현이 진짜 사람 됐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배가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동현이는 거기서 만난 직장 동료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밝고 활달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을 서울 마포구 웨딩홀에서 했는데 우리 창원 가음정동 사람들이 전세버스를 빌려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빌려 입고 하객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연기 자욱한 공장에서 40년을 보낸 이성태도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동현이와 혜진이는 결혼 이듬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손녀 이름이 가을이었는데 태어날 때 눈이 얼마나 또랑또랑하던지 당장 데려다 키우고 싶을 만큼 예뻤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로 믿었습니다. 우리 노후는 이제 탄탄하다고요. 남은 건 제 퇴직연금 1억 5천만 원과 아내 명의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4,5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둘이 합쳐 110만 원이었으니 창원 가암정동 연립주택 관리비나 내며 소박하게 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은 내가 키워 성공한 아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가장 빛나 보일 때 그 뒤편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우리 동현이한테서 이상한 낌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건 손녀 가을이가 돌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줄더니 전화 통화할 때도 습관처럼 아버지, 요즘 돈 좀 있어요? 라는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자식이 힘들다면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엔 아내가 적금 해약해서 200만 원을 붙였습니다. 다음엔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이 서울 물가에 적응하느라 잠깐 힘든거려니 했습니다. 그게 저와 아내의 노후를 갉아먹는 첫 번째 구멍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어쩌다 한 번씩 돈 빌려가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어쩌다 한 번이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를 통째로 삼키는 블랙홀이 된다는 걸 제가 직접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의 손벌림이 점점 잦아지고 금액이 커질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에 비상등이 켜진 순간이니까요. 도대체 동현이는 서울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속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합정동 회사에서 잘 나가는 영업관리직이라던 동현이가 사실 그 무렵부터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저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동현이는 회사 선배가 권유한다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분양권 투자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하기에 저도 순박하게 잘 됐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를 불렀죠. 동현이는 점점 판을 키워나갔습니다. 회사 월급으로 감당 안 되는 대출을 끌어다 여러 곳에 동시에 투자를 벌였는데 마침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순식간에 수억 단위의 빚더미에 안고 만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식과 코인에도 손을 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울 합정동 회사 동료들이 다들 코인으로 몇 배씩 벌었다는 말에 넘어가 신용대출까지 받아 넣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전부 날려버린 겁니다. 아내 혜진이와의 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어느 날부터인가 동현이의 전화를 받으면 뒤에서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젊으니까 곧 일어서겠지 했습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영특한데 이 정도 위기에 주저앉겠느냐 싶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는 택시 한 대가 창원 가음정동 우리 집 골목 앞에 서던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늦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순복은 이미 불을 끄고 누운 뒤였고 저는 경비실에서 받아온 동네 신문을 읽다 졸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나가봤더니 현관 유리 너머로 익숙한 체형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서울 영업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봉지 하나를 들고 서 있는 동현이는 마치 10년을 순식간에 늙은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귀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힘이 없던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어서더니 동현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버지, 저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혜진이가 이혼하자 했어요. 순간 제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을이는 혜진이 데려갔어요. 그날 밤 저는 그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잠자다 깨어나온 순복이 아들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동현아, 밥 먹었어? 엄마가 차려줄게. 자식의 얼굴이 그 꼴인데 어미가 밥 생각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수십 년을 흡연하지 않았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막막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막막함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부부가 겪게 될 지옥의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동현이가 들고 온 건 낡은 봉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진짜 무게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나흘은 동현이가 미안하다며 마당 청소도 하고 장도 봐왔습니다. 순복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좋아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동현이는 안방 옆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에 아예 눌러붙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에는 12시가 지나도록 자고 저녁이 되면 슬금슬금 나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라곤 노트북 키보드 소리와 유튜브 영상 소리뿐이었습니다. 순복은 그런 아들에게 동현아, 요즘 경남 테크노파크 쪽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잘 나온다고 하더라?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라며 살살 달랬습니다. 나는 창원 용우동 시장 가서 소고기 국밥 재료를 사다가 상을 차렸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식 보면 밥부터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래도 한 달쯤은 버텼습니다. 동현이가 이따금 씻고 나와 거실에 앉을 때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빚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더군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빚이 총 얼마야? 동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천만 원 남짓이요. 근데 아직 이자 정리가 안 된 게 더 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으면서도 동현이는 담담하다 못해 무감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명의 신용대출에 카드 할부에 저축은행 대출까지 합치니 실제로는 7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걸 나중에 통장 내역서를 직접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 눈을 못 마주치며 빚이 얼마인지 제대로 말 못할 때 그냥 넘기시진 않았나요? 그때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직시해야 할 순간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숫자를 흐릿하게 말할 때는 언제나 실제 액수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짐 가방 속에서 발견된 서류 묶음이 우리 부부를 절망의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동현이가 낮에 잠든 사이 순복이 방 청소를 해주다가 침대 밑에서 비닐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소개된 서류들을 꺼내보니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날아온 채권 추심 경고장과 연체 안내문이 한 묶음이더라고요. 은행 대출 이자 2달 연체, 카드론 결제 불이행 통보, 저축은행 만기 미상환 알림까지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복이가 멍하니 그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오더니 입을 꽉 다문 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순복이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멈춰버린 사람의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동현이를 깨워 거실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동현이는 서류를 보더니 아버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라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결국 저는 못할 짓을 했습니다. 순복이가 마산 어시장에서 손트고 갈라지며 수십 년 동안 모은 예금 통장을 깨서 4,500만 원을 아들 빚 갚는 데 쓴 겁니다. 동현아, 이걸로 급한 이자랑 카드값부터 막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들은 그 돈을 받아들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부부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진짜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빚을 갚아줬으니 이제 아들이 기운을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현이는 오히려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돈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생기자마자 미안함은 사라지고 서울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묘한 자존심만 되살아났습니다. 밤에는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아버지, 요즘 취업시장이 어떤지 알아요? 40 넘은 경력직이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어디를 들어가요? 대기업 협력사 정도는 되어야 내 스펙이 아깝지 않다고요. 라며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신발끈을 졸라맸습니다. 창원 성산구 쪽 아파트 단지에 경비 자리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허리 괜찮으세요? 새벽 순찰 가능하세요? 했습니다. 저는 네, 괜찮습니다. 했지만 사실 무릎이 시려서 겨울엔 파스를 하루에 2장씩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일어설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아파트 단지 주변을 순찰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주민들 민원을 받다 보면 낮 2시가 됩니다. 한 달 받는 돈이 160만 원 남짓입니다. 예전 공장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지금 우리 집에서는 유일한 고정 수입이었습니다. 그 돈마저 한 달의 절반은 동현이 이자 갚는 데 나갔습니다. 순복이도 쉬지 못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지만 마산 어시장 옆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현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면서요. 그 등굽은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 한다고 한 일이 아내를 이 꼴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버는 돈을 동현이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거실 탁자에 치킨 상자가 2개 놓여 있고 콜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동현이가 헤드셋을 끼고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며 야, 그거 내가 먹었잖아. 환불이나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치킨 한 마리가 제가 아파트 주민 민원을 웃으며 응대하고 새벽 칼바람에 단지를 돌며 번 돈으로 시킨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살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노후를 갉아먹는 짐승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동현이의 방황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가 잠결에 내뱉은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거 일부만 빼서 투자하면 금방 복구할 수 있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제가 40년 넘게 창원 공장 바닥에서 몸갈아 모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부부가 늙어서 병들면 병원비 내고 요양원 들어갈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동영이는 그게 아직 자기 차례가 남은 돈인 양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동현이가 퇴직연금을 노린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제 노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창원 성산구 가암정동 연립주택 골목에 겨울 새벽바람이 칼처럼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공장 다닐 때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른이 넘은 제가 지금 남의 아파트 쓰레기통을 정리하러 새벽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덧붙이고 손에는 장갑을 2겹 껴도 손가락 끝이 시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일을 놓지 못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벌어야 집에 있는 동현이가 굶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이자 독촉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한 달 경비 일에서 받는 돈은 16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아들 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순복이 진통제 살 돈도 빠듯합니다. 경비초소 작은 유리 너머로 창원 성산구의 아침이 밝아오는 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선반 기계 앞에서 쇳밥을 마시며 모은 게 고작 아들 빚쟁이 뒤치다거린가.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정작 본인 몸 아픈 건 묻어두고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압니다. 내가 버텨주니까 아들은 더 안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제가 경비초소에서 밤을 새는 동안 집에서 동현이는 노트북 앞에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 앞에서 동현이가 하고 있던 일이 단순히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창원 성산구 가암정동, 우리 집과 거래하는 주거래은행 창원 중앙점, 대출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비 초소에서 오전 순찰을 막 마치고 초소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태 고객님이시죠? 이번에 신청하신 퇴직연금 담보대출건으로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으셔서요. 순간 수화기를 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다고요.
직원이 잠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이성동현 씨가 아버님 위임장과 인감 가지고 오셔서 접수하셨는데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덜컥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집으로 달렸습니다. 무릎이 시리든 말든 페달을 밟았습니다. 동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양말 밑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제가 장롱 깊숙이 보관해뒀던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사본. 동현이는 제가 경비 일 나간 사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제 서류들을 찾아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랍 더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창원 성상부 쪽 무슨 부동산 컨설팅 업체 명함이었는데 뒷면에 빼곡하게 숫자들과 투자 계획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동현이는 부동산 재기 투자를 또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퇴직연금을 담보로 끌어낸 돈으로 창원 혹은 경기도 어딘가 분양권을 다시 사서 단기 차익을 노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끔 집안일을 거두는 척했던 것도 다 이 계획을 위한 시간 벌기였던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낮잠에서 깬 동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찾아낸 것들을 거실 탁자에 쏟아놓았습니다. 동현이는 그걸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선반 기계 앞에서 40년을 서서 모은 돈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순복이 마산 어시장 설거지 일을 마치고 들어오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탁자에 흩어진 서류와 인감 도장을 보더니 순복이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동현이가 이걸 어디서 꺼냈어요? 그때 동현이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답답하다고요. 그 돈만 있었으면 이번에 진짜로 복구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 퇴직연금으로 빚 갚고 나중에 제가 투자해서 원금의 3배는 만들어드릴 수 있었는데 왜 못 믿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자기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쳤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방기계를 40년 잡았던 손이 자식의 뺨에 닿는 순간 그 창담함은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동현이는 뺨을 얻어맞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렀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사채 쓴 거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온다고요. 만약 제가 이 집에서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가 내뱉은 마지막 협박이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어떻게 되든 알 바 없어. 유서에 아버지 때문이라고 쓸 거야.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아내 순복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순복이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괴물 같은 자식과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했을까요? 아들의 뺨을 때린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선방기계를 40년 넘게 잡았던 그 묵직하고 단단하던 손이
자식에게 향한 후에 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인강도장과 서류들이 뒹굴고 있었고, 동현이는 오히려 당당한 눈으로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동현이는 제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순복이는 현관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이를 악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편도 될 수 없어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경계로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동현이는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끼니도 걸은 채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밥만 먹으라고 순복이 문을 두드리면 나 안 먹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아들방 앞에서 동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일단 나와서 밥이나 먹자며 사정하는 걸 보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달래니까 저놈이 젖꿀인 거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제 모진 말에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이잖아. 여기서 내보내면 저 아이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 때문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동현이는 방 안에서 반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새벽에 우리가 잠든 사이 슬금슬금 나와 냉장고를 뒤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막상 겪어보니 그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며칠 뒤 창원 가음정동 우리 연립주택 현관 계단에서 낯선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마주쳤습니다. 덩치가 크고 팔에 문신이 보이는 사내들이었습니다. 이성 동현 씨, 여기 사세요. 돈 빌린 거 갚아야죠. 전화도 안 받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내들은 한참을 계단에 버티다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이웃 주민 한 분이 목격했습니다. 창원 가음정동에서 수십 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성태 씨 집에 무슨 일이냐는 소문이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돌아가자 집에 들어온 제 눈에 방에서 나온 동현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동현이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아버지 봤죠? 저 사람들 또 올 거예요. 아버지 퇴직연금 5천만 원만 있으면 저 사람들 다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제가 확실한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이미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생명줄을 자기 목숨값으로 내놓으라는 그 당당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식 빚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공포를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이 집을 통째로 팔아 어디론가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의 협박보다 더 무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동현이가 전처 혜진이에게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인생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늪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가 무겁다 했지만 그날 밤 수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사돈어른, 즉 전처 혜진이 아버지였습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계신 사돈 어른은 평소에 말수가 적고 점잖은 분인데 이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태 씨, 이게 사람이 할 짓이오. 우리 혜진이 이름으로 된 보험 해약 환급금을 동현이가 몰래 찾은 거 알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 우리 손녀 가을이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게 사실이오.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오. 수화기를 든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정말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늘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현이가 창원으로 내려오기 전 서울에서 이니 도저히 말 못할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이의 보험 환급금은 물론이고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 딸 가을이의 명의로 가입한 청약 통장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자기 아이의 미래를 저당 잡은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40년 넘게 선반기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아들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파렴치한 집안의 가장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동현이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네가 사람이냐? 어린 딸아이 통장까지 건드리고 여기까지 도망쳐온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제 목소리에 잠에서 깬 순복이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동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동현이는 제 분노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식탁을 치며 대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 돈만 있었으면 다 복구하고 혜진이한테 강남 아파트를 선물로 줄 수 있었다고요. 저도 가족 위해서 한 거라고요.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요. 어쩌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대화가 통할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그날 밤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 합리화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순복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내 팔자야. 저런 걸 자식이라고 어떻게 키웠는데. 그 통곡 소리가 가음정동 연립복도를 울렸지만 동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이 밉다는 걸 넘어 두렵다는 느낌 말입니다. 저도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놈이 저 퇴직연금을 안 준다고 하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요. 실제로 동현이는 그날 이후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제 연금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밤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부은 눈을 하고 다시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밤새 자식과 싸우고 나와 새벽 냉기 속을 걷는 처지가 이렇게 처절한 것인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경비 초소에 앉아 명부를 정리하는데 손가락이 자꾸 엇나갔습니다. 그때 주민 한 분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렇습니다. 했지만 속은 시뻘건 수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 뒷바라지는 끝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뒷바라지가 아니라 밑빠진 독에 부모의 생명을 쏟아붓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 작은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순복도 나도 저 아이 손에 말라 죽겠다. 하지만 아내 순복이는 여전히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순복이가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말하더군요. 여보, 딱 한 번만 퇴직금에서 2천만 원만 빼서 동현이한테 주면 안 될까?
동현이가 그거면 사채 다 정리하고 창원 북면 쪽에 작은 데 방 잡아서 나가겠다 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현이는 이제 저를 넘어 가장 약한 구리인 어머니를 공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동현이에게 속아 제가 별도로 가입한 개인 연금 증서까지 찾아내려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자식 하나 때문에 부부 사이마저 서로를 의심하는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연 저는 아내의 간청을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1억 5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 잔인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제가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내들어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묘하게 흘러가더군요. 지옥 같던 나날 속에서도 아주 잠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경비를 나가려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동현이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며칠 동안 깎지 않던 수염도 말끔하게 밀었더라고요. 아버지, 저 창원 의창구 팔룡동 쪽에 있는 중소기업 면접 보러 가요. 제조업 자재 관리직인데 일단 어디든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던지 경비 초소까지 걸어가면서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부엌에 있던 순복이는 국자를 든 채로 그 소리를 듣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이 지옥에서 걸어 나오겠다고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동현이는 서울에서 영업직으로 잔뼈가 굵었던 놈이라 말 잘하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우리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복이는 아픈 무릎을 끌고 창원 용호동 시장으로 달려가 한 근에 수만 원씩 하는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동현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네가 성실하게 다니기만 하면 그게 전부야. 드디어 동현이의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비록 서울 시절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250만 원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동현이는 퇴근 후에 창원 성산구에서 제일 유명한 갈비 전문점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영양제 좀 사왔어요. 엄마 무릎 아프니까 이거 꼭 챙겨 드세요. 쇼핑백을 건네는 동현이를 보며 순복이는 고기를 입에 넣지도 못하고 연신 눈물만 훔쳤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회사에서 4대 보험도 나오고요. 전주에 있는 가을이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기분 좋게 넘겼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어디 가겠어? 잠시 방황했을 뿐이지.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동현이를 면접복 차림으로 내보내는 재미에 순복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도 경비 초소에서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창원 팔룡동 쪽 제조업 회사에서 꽤 비중 있는 자리를 맡아서 말이야. 서울 영업직 출신이라 역시 적응이 빠르더라고. 주말에는 집 청소도 돕고 순복이랑 창원 용지 호수공원 산책도 다니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달의 지옥이 꿈이었나 싶을 만큼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현이가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70 넘은 나이에 더는 경비 일을 하며 무릎을 혹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순복이도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조금씩 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동현이가 첫 월급으로 바꿔준 새 전기장판이 놓였고 저녁마다 셋이 모여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 것 같지? 동현이가 저렇게 정신 차리니까 잠도 잘 오고 무릎도 덜 아픈 것 같아. 순복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남은 퇴직연금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나중에 동현이가 경기도 수원의 가을이와 더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도울지 장밋빛 계획도 세웠습니다. 심지어 동현이는 창원 둥면 쪽에 소형 아파트를 알아본다며 독립준비를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부모님 돈에 절대 손 안 들게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발밑에 거대한 구덩이가 이미 파여 있다는 것을요. 그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다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원 성산구 주거래은행에서였습니다. 이성태 고객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신청하신 퇴직연금 담보대출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이번엔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이성동현 씨가 오셔서 접수하셨는데 이번엔 서류가 하나 미비하셔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서랍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창원 성산구 공증상소,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부모 퇴직연금 담보대출 위임장 양식이라는 검색어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취직한 척 하면서 사실 그 시간에 제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원 팔령동 회사에 면접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러 다녔던 겁니다.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첫 월급이라며 가져왔던 250만 원도 어디선가 단기 대출을 받아 위장한 돈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온 순복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동현이가 또 우리 서류를 찾아간 거야? 문소리가 났습니다. 동현이가 들어왔습니다. 봉지에 뭔가를 들고 웃으며 들어오다 거실 분위기를 보고 순식간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평생 아버지라고 소리 안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현이 뺨을 쳤습니다. 이번에도 동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내 인생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왜 다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을 내뱉고 동현이는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면 다 끝내버릴 거야. 다 아버지 때문이야.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순복이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을 붙잡고 동현아, 들어와. 동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셋 다 죽는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 복지관 노인 상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상담사와 통화를 하며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아드님께 돈을 더 주시는 건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아드님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어르신의 퇴직연금은 어르신의 생명이에요. 거기에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40년을 눌러왔던 어떤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창원 성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동현이가 잠든 새벽, 저는 아들의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서 들고 온 봉지와 창원에서 새로 산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동현이를 깨웠습니다. 동현이는 눈을 비비며 아버지, 이게 뭐예요?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동현아, 나가라. 네가 내 자식이라면 내 힘으로 살아라. 이 돈은 네 돈이 아니다. 네 엄마랑 내가 늙어서 아플 때 병원비로 쓰고 요양원에 들어갈 마지막 자존심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도 네 인생 책임져라. 동현이는 현관에서 한참 버텼습니다. 이러는 거 아버지잖아요. 나 진짜 갈 데 없다고요.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한동안 동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순복이는 안방문을 꼭 닫고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동현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창원 가흥정동 우리 연립주택 골목에 처음으로 고요한 저녁이 왔습니다. 마당에 순복이가 심어놓은 작은 화분에 늦가을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용호동 시장에서 순복이가 좋아하는 어묵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순복이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던지요. 그 오랜만의 냄새가 눈물이 날 만큼 반갑더군요. 나중에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 동현이가 창원 근방 인력사무소에 등록해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다 했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려 했던 놈이 막상 잘 곳도 없고 배도 고파지니 벽돌을 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냐오냐 키우며 다 퍼주는 게 부모 역할인 줄 알았는데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걸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저와 신복이는 다시 창원 가음정동의 평범한 노부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 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빚 이자를 갚기 위해 억지로 끌려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면서 오늘 퇴근하면 순복이랑 용호동 순댓국집 가봐야지 하는 소소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경비 일하며 받는 160만 원이 이제는 아들 이자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우리 부부 몸 더 불편해지면 들어갈 실버타운 비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순복이도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국민연금 둘이 합쳐 110만 원으로 약도 사고 반찬도 사고 이따금 용지 호수공원 걷다 붕어빵 하나 사 먹으며 삽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더라고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동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귀한 손님이었다는 것을요. 내 품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으려 하니 저도 죽고 자식도 죽었던 겁니다.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저도 살고
자식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모아놓은 퇴직연금이나 소액의 예금마저 자식의 손에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들이 떠난 빈 방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막막함과 분노, 그리고 두 번째로 짐을 내보낼 때 찢어지는 가슴까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적막한 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창원 가음정동의 이 낡은 연립주택이 예전처럼 다시 조용하고 평온해진 거죠.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노후의 보험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하냐고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순복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 마음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족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식이 40이 넘어서도 부모 주변을 맴돌며 손을 벌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처럼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배운 생존 법칙입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든 대출 이자가 감당 안 된다고 하든 그건 그놈의 몫입니다. 부모가 가진 마지막 보루를 내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가 됩니다. 제 아들 동현이도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4,500만 원, 결국엔 퇴직연금 1억 5천만 원까지 노렸습니다. 돈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죄책감이라는 독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저 모양인가?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이 30 넘고 40 넘어서 자기 앞가림 못하는 건 100% 본인 책임입니다. 부모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쇠밥만 마시고 마산 어시장에서 손 갈라지며 그만큼 키워냈으면 부모의 소명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뒷바라지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비로 쓰고 요양원비로 써야 할 생명줄입니다. 그걸 자식의 도박 자금으로 내주는 순간 여러분은 나중에 병원비도 없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자식과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자식의 생활비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는 법입니다. 제가 동현이의 짐을 내보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을 때 동현이는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버텨주는 한 자식은 절대 스스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창원 성산구 아파트 경비초소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끌려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순복이와 저녁에 순댓국 한 그릇 먹으려고 돈 모으는 즐거운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나중에 동현이가 스스로 일어서서 찾아왔을 때 웃으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처량하면 자식도 부끄럽고 자식도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도 나를 존중하고 나도 당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 자식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자식이 죽겠다는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흔들리는 순간, 자식은 그걸 신호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혼자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에 여러분 평생 피땀으로 일군 결실을 통째로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내가 서고, 내가 서야 자식도 당당한 부모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옥이 아닌 평온한 저녁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제 뼈아픈 조언이 여러분의 통장과 남은 인생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